대학은 한양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한양대 법대 들어간 다음에 사법시험에 2003년도에 합격했거든요. 2003년도에 합격했으니까 한 27살 정도에 이제 합격을 갖다가 한 건데, 뭐 그 정도면 그렇게 늦은 나이에 시험 합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합격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늦게, 저같이 아주 늦게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적절하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그래서 뭘 하면 좋았을까? 뭐 이것 해도 좋고 저것 해도 좋고 그랬었는데, 뭐 어쨌든 연수원 성적이 임관할 성적이 안 됐는지 아니면 다른 그러한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 김용민 그 변호사는 처음에 어딜 들어가냐면요. 처음에 현대증권에 들어가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2004년도에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2005년도에 2년차 하고 2006년도에 1월 달에 연수원 수료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뭐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게 아니면은 뭐 로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개업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인하우스 카운슬로 사내 변호사로 들어간 게 현대증권이었습니다. 2006년도. 2006년도면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교수할 때였겠네요. 그 전에 제가 금융법 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연수원 때 저랑 동기인 나이 많은 선배가 저 찾아와가지고 만들자 해가지고 둘이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회장하고 제가 총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회장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마 로펌에서 금융 담당하는 변호사들 그 다음에 그 사내 변호사들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 사내 변호사들 모여가지고 같이 세미나하고 그랬었는데 2006년도에는 제가 그때 금융법 포럼을 회장을 그만둔 때였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계속했었으면 김용민 변호사가 참석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용민은 변호사를 현대증권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김용민 변호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어떤 특징이냐면 오래 그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2006년도에 현대증권 들어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증권에서 한 1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나와가지고 로펌에 들어갔거든요. 법무법인 영진이라고. 뭐 제 친구들도 있었던 그 사무실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대충 뭐 어떤 데인지 알고 제가 그 법무법인 영진 사무실에도 가보고 뭐 그랬었는데 영진에 있다가 영진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었어요. 아마 그 2년차 변호사였을 거니까 영진에서 그 어쏘 변호사를 했겠죠. 새끼 변호사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유 뭐 여기도 내가 못 있겠다 해가지고 뭐 한 1년 정도 조금 더 2년까지는 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뭘 하냐면은 국선 변호사가 됐어요. 남부지방법원에 국선 변호사를 하다가 또 2년 만에 2년이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증권회사에 들어갔어요. 아, 내가 옛날에 증권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간 데가 대신증권이었는데 대신증권도 1년 정도밖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무법인 주원, 양재, 가로수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어디 뭐 사내 변호사로 취직하지 않고 근데 참 그 커리어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커리어 가지고 있으면요 변호사들이 그 저희 같은 이제 파트너 변호사들이 잘 뽑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꾸 옮겨 다니네. 그럼 기껏 우리가 뽑아봤자 또 어디로 또 이제 사라질 그러한 변호사로 보여지니까 아 그런 변호사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법무법인 가로수까지 이렇게 쭉 있다가 그러다가 일약 김용민 변호사가 그러면 몇 년 차인가? 2020년이니까 변호사 한 14년 정도 했을 때 그때 일약 전략공천이 돼가지고 남양주 병에서 출마했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주광덕 의원을 제끼고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21대 2020년. 그때 민주당이 싹 쓸었을 때 그때 김용민도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24년에 뭐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뭐 비명 행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 압도적인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1976년생 이제 우리 나이로 50밖에 안 된 김용민 그 의원이 벌써 재선 의원이 된 겁니다. 44살 때부터 국회의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열심히 그 의정 활동 해가지고 차곡차곡 이게 단계를 밟아가가지고 큰 정치인이 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과연 그렇다고 할 것인가? 어쨌든 김용민 의원은요, 변호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변협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이 있었거든요. 그때 세월호 사건 딱 벌어졌을 때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진상조사단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대한변협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김용민 변호사였고요, 당시에. 그 다음에 뭐 그 유명한 민변의 뭐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민변의 사무차장을 했던 사람이 김용민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뭐 이미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민주화 되고도 너무 과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이제는 출세 코스가 되어버린 민변의 사무차장을 역임한 사람이 김용민이었다. 근데 김용민 변호사가 확 떴던 계기가 있었어요. 확 떴던 계기가 그게 언제였냐면, 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에 거기 참여하고 그 다음에 민변의 사무차장도 하고, 그러니까 민변에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사람 찾을 때 뭐 만만한 게 변호사라고, 그럼 변호사 중에 어떤 사람이 괜찮은가? 아, 민변이지. 뭐 민주당 쪽에서는 민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민변. 그러니까 같은 민으로 시작하네. 요번에 당대표가 김민석이 되면 그냥 삼민인가. 어쨌든 이 민변의 사무차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김용민 하면은 본인이 제일 그 뭐라 그럴까, 그 뭐 자랑까지는 아닐 거고, 어쨌든 제일 김용민이 한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컨대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은 2001 헌가 1번 사건입니다. 이게 위헌 법률 심판 관련된 사건인데, 제 나름대로는 뭐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혈혈단신으로 그 아주 그냥 엄청난 기관하고 붙어가지고 제가 승소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예금보험공사 사장님들과 임원들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시는 계기가 됐던,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뿌듯한 사건. 뭐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도 제가 몇 개 하고 그랬었는데, 김용민 변호사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사건이 그게 어떤 사건이냐? 그게 유우성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용민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될 때 쓱 집어넣은 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공소기각의 해당 요건을 확 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늘어났느냐? 그게 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판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있습니다. 판례가 있고 그 판례를 그 법률의 규정에 녹여 넣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공소기각 그 규정에 그 형사소송법 327조에 이거를 녹여 넣는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민주당 패널들 나와가지고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녹여져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요, 비슷한 사건들이 쭉 많았을 때 이런 거는 여기에 그 이제 법 규정에 넣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그냥 사건이 그냥 정형적이거나 전형적이거나 그런 경우에나 이렇게 녹여놓지, 이렇게 극히 예외적인 것들을 법에다가, 그것도 다른 법도 아니고 형사소송법 같이 큰 기본법에다가 넣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넣었어요. 누가 넣습니까? 김용민이 넣습니다. 왜 넣습니까? 그 사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이 뭐다? 유우성 사건이다. 유우성 사건은 뭐라고 불리냐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뭐라고 불리냐면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도 불려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은, 유성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북한 출신이에요. 북한 출신이면은 국적이 북한이겠습니까? 국적이 북한이면 대한민국 국적하고 똑같겠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이 이론적으로는 헌법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물론 이제 그 개별법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유우성은 태어나기를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북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우성 씨는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왜 중국 사람?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왜 중국 사람이냐? 중국 국적을 취득했거든. 어떻게 취득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우성은 그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우성은 화교인데, 그런데 독특하게 북한 출신 화교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유우성이 한국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정원 조사를 딱 받는데 내가 탈북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옛날에는 탈북자라고 했고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내가 탈북자입니다. 그러면서 밝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 안 밝혔냐면 나는 중국 국적자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아, 유우성이라고 한 사람이 왔는데 딱 봐도 북한 사람이네. 그럼 탈북자 맞겠네. 그래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 지위가 딱 인정이 되고, 그랬던 그 유우성이 어떻게 됐느냐. 2011년에 공무원이 됐어요. 어떤 공무원이 됐냐면 서울시 공무원이 됐는데, 서울시에 뭐 정식 공무원이 된 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임무를 담당했냐면은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유우성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중국 사람이라고요. 국적이 중국이라고요. 그러면 중국 국적자를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겠습니까? 채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우성이 이걸 갖다가 쓱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인 것처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 뽑아주세요. 내가 북한에서 넘어왔으니까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업무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이 됐는데, 그런데 그리 공무원이 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유우성을 국정원에서 수사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한 거예요. 왜 기소를 갖다가 했느냐? 어떤 혐의냐?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혐의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간첩 혐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간첩 혐의냐면, 이게 유우성이 중국 사람인데 마치 북한 이탈 주민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서울시에 취직해서,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 무슨 정보겠습니까? 탈북자 관련된 정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북한에 넘겼다. 이건 간첩행위 아니냐. 중국 사람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 이건 간첩행위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게 기소가 됐고, 그래 사람들은 요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네. 그러니까 검사놈들 나쁜 놈들이고 국정원도 나쁜 그 조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유우성은 간첩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여권법 위반죄,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위반죄, 그 다음에 사기죄까지 그 혐의가 4개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3개는 유죄가 나온 거예요. 여권법,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그리고 사기, 이 3개는 유죄가 나와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2,565만 원이 그 선고가 됐는데, 그래도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간첩 혐의였는데 이 간첩 혐의는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 왜 무죄가 나왔냐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죠. 누가? 국정원이. 그리고 검찰, 국정원이 조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혐의인 간첩 혐의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억울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등은 유죄다. 그러니까 유우성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우성 씨가 2015년 10월 29일에 대법원에서 그 간첩 혐의 관련해서는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기소가 돼요. 또 기소가 돼서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때 혐의는 뭐였냐면 두 개였거든요. 첫 번째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 또 하나는 뭐냐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이 두 가지 혐의로 또 추가 기소가 됐는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유죄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죄입니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예요. 그러니까 유우성 씨는 그 유죄 판결 받은 혐의가 4개나 되는 거예요. 여권법,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사기,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냐면 아예 서울시를 속여가지고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계에 의한 공직방해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게 있어요. 뭐가 독특하냐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그 혐의냐면 북한에다가 불법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쌍방울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북한에다가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를 보냈냐면 무려 25억을 보냈다는 거예요. 25억을.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그 유우성을 기소했는데 이 기소가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공소 기각이 된 거예요. 왜 공소 기각이 됐냐면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이 된 첫 번째 사례예요. 그 이후에 또 사례가 있나? 저는 모르겠어요. 그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된 사례가 유우성 사례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아닌가? 제가 그 다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 유우성 사례인데 왜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느냐?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했다가 기소유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간첩 혐의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냐? 야, 그러면 지난번에 기소유예했던 거 그거 다시 기소해. 그래가지고 기소유예를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것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추가로 기소했는데 이거는 공소권 남용 아니냐? 이 정도가 되면 공소권 남용 아니냐?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에 뭐 굳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공소기각 판결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김용민 의원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공소기각의 판결의 내용을 갖다가 그 사유를 여기에다가 추가로 한 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제가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접어놨어야 되는데 접어놓질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기각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 일일이 다 그거 뭐 지금까지는 외우질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 그 정리를 갖다가 하면 김용민 의원은 자기가 옛날에 했던 사건이 유우성 사건인데 그 유우성 사건 관련해가지고 내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거를 아예 형사소송법 규정에다가 넣는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갖다가 하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례가 대법원 판결이 법에 그 뭐 어떤 특별법에 딱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정형적인 그러한 사건이지 이렇게 딱 한 번만 대법원 판결이 딱 한 번만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327조에 공소기각 판결하는 예가 여러 가지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재판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재판을 갖다가 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재판을 갖다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볼 것도 없다. 공소기각이다. 그 다음에 무효가 되는 것이 거의 뭐 명백한 그러한 그 명백할 정도로 절차가 위반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검사가 이번에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가 기소를 했는데 또 중복 기소를 했네. 이중 기소를 했네. 이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거는 그 공소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 좀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친고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부 기관이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수사하고 그 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게 됐지만 옛날에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그 고발이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발도 제가 예컨대 제가 여자예요. 근데 제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제가 고발도 안 했어요. 왜냐 뭐 누가 나를 건드리네 그러면서 웃기는 놈이네. 저는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같이 생긴 사람도 뭐 이렇게 건드리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내 대신에 이 사건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됐어 나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굳이 그 일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괜히 이게 뭐 이렇게 신문에 나고 그러면 나만 쪽팔려 그러니까 난 그냥 넘어갈래. 옛날에 성범죄는 그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가해자가 지금 뭐 이렇게 그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고발을 취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무죄가 뜨는 게 아니고요. 공소 기각 판결이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내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그런 의사를 피해자가 표명한 경우 이렇게 명백한 경우에만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이 두 조항을 쓱 집어넣은 거예요. 첫 번째는 중대한 위법 수사로 기소된 경우, 소추 재량권 이탈로 기소가 된 경우 여기에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전에 기소유예를 했는데 검사가 나 열 받았어, 내가 물 먹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맛봐라 해가지고 기소한 것과 같은 유우성 케이스와 같은 그러한 경우에만 그 공소 기각이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그 많은 사례 중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되는 건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일반화시킨다? 왜 일반화시키겠습니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거라고 스스로 김용민 그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말이 안 되느냐? 공소 취소는 누가 하면 됩니까? 검사가 하면 된다고요? 구자연이 하면 됐었다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탈이 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검사놈들이 끝까지 공소 취소를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공소 기각을 해주면 되지.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라고 김용민이 거의 실토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용민 관련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사례가 유우성 사건이었는데 이 유우성 사건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된 첫 번째 사례이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간첩 혐의만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고 어쨌든 이런 사건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김용민이 눈에 띄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김용민 변호사가 열심히 하네. 그러면 전략 공천 줍시다 해가지고 공천 받았는데 남양주 병에서 아마 김용민 그 당시 후보는 내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죠.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였으니까 내가 여당의 공천을 받았으니까 국회의원 되겠네. 44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딱 된 거예요. 딱 돼가지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참 희한한 게 2020년에 21대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 2년차 때 김용민이 뭐가 되냐면요.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2021년에 전당대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나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득표를 했는데 최다 득표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된 겁니다. 2021년 5월 2일부터 2022년 3월까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전에 막 물난리 났을 때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진 찍혀가지고 그때도 저게 말이 되냐? 어느 집은 진짜 물난리 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게 웃을 일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용민이 어떤 또 행동을 했었냐면
2023년이었어요. 2023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2년 차 때 아직 서슬이 펄얼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 10월 31일이니까 그때가 그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기 직전 아닌가? 어쨌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딱 하러 딱 나갔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초선 의원 김용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용민이 그 이야기를 딱 한지 뭐 한 1년 반쯤 지나가지고 진짜로 임기도 못 채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보름쯤 뒤인 2023년 11월 14일에 이번에는 김용민이 한동훈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에는 국회에 나타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공격하더니 딱 보름 뒤인 11월 14일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와 같다. 한동훈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그러니까 금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국 윤석열을 물 것이다라고 딱 예언을 했는데 이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두고 자기 집에도 있지 못하고 깜빵에 가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윤석열을 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용민이 무슨 촉이 있나? 뭐 미래를 내다보는 뭐가 있나? 근데 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보면 지금 어떻게 되나? 뭐 어쨌든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김용민이 재선 의원이 돼가지고 소신껏 검사를 박살내야 되겠다는 그 소신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적어도 보안 수사권 정도는 남겨놔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나마 삐그덕 하면서라도 굴러갈 것이다라고